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정한규 박사 모십니다. 전에 우리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기억도 좀 가물러 합니다만은 조선철도 1번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는 1923년에 네, 그 당시 그 조선의 6대 사철이 합동을 해서 자본합동을 통해서 조선철도라고 하는 이 일본 제국권 최대 규모의 철도회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고. 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총독부하고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총독부와 이 민간 사철들의 입장이 또 다르고. 그렇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와타나베 가이치 예. 초대 사장 얘기입니다. 예. 예, 시작해 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이게 그 논문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네. 한데. 원래 이거 논문 쓰신 거죠? 그렇죠. 어디 무슨 지금 뭐 경제사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은 이제 내년쯤에나 올해 말쯤에나 투고를 하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6대 사철이 합동을 해서 23년 9월에 조선철도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회사의 초기 경영을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조선철도의 초대 사장으로 와타나베 가이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 경위의 문제하고 초기 경영, 즉 그러니까 경영 정책, 경영 노선, 그리고 네. 사업 성적 이런 네. 이제 구성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의의라고 한다면은 이 조선철도라고 하는 회사는 뭐 전번 1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본금 5,450만 원에 달하는 대단히다고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도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없어요. 아,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까?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지 5천만 원대 사찰 회사는 없었습니다만, 네. 이 식민지 조선에 이런 거대한 사찰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이 회사에 관련해서 상당히 선구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2009년도에 야지마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네. 그분이 처음으로 이 조선철도의 초기 경영을 다루게 되면서 네. 이 조선 사철업의 어떤 구조와 특질을 네. 검토한 그런 이제 연구가 있어요. 네. 이분은 거기서는 이제 그 20년대에 조선철도의 그 사철 합동과 이 초기 경영 파트까지 전부 검토를 한 연구인데, 지금 이 20년도 민간 자본의 식민지 자본 수출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총독부가 직접 예를 들어서 뭐 국가의 돈을 일본 국가의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민간 자본을 모아가지고 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그 획기적인 참신한 연구 시각인데, 네. 종래에는 주로 식민지 자본 수출하게 되면 주로 국책 자본이에요. 동양적 네, 기업이라든가, 네, 이 은행이라든가 조선은행이라든가 네. 등등 뭐 식산은행 이런 네. 이제 이 국책 자본의 어떤 자본 수출이 중심으로 검토되었는데, 네. 이분은 그렇지 않고 민간 자본의 식민지 자본 수출을 문제로 삼는 거죠. 네.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보기 드문 그런 이제 연구 시각이고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연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선 총독부는 식민통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철 자본의 투자를 보존시키는 그런 이해가 있었고, 네. 반대로 일본 투자가층은 이 식민정부 재정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경영적인 이해 혹은 위험을 정과 흡착하는 이런 이해를 가졌다. 흡착은 저 경우에 뭐죠? 흡착이라고 하면 총독부 재정에 달라붙어서 이익을 빠는 거죠. 흡혈이죠. 혈기처럼. 흡혈하는 거예요? 흡착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니, 붙어가지고 뭐 좌우당간 뭐 피를 빨아먹는 거지. 피를 빤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자극적인 용어예요. 네. 저도 그 정과 흡착이라고 하는 용어에 내가 위험은 전가시키고 이익은 자기 걸로 돌리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총독부 식민정부 재정 자체를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이용해서. 이용해서 뭐 했다 그런 식의 논의죠. 네. 야, 그런데 저도 많은 연구를 여기 이 시민지기에 있어서의 기업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야, 이 연구를 접하면서 되게 유화감을 느꼈어요. 네. 왜냐면은 시민정부의 그 총독부 관리들이라고 하는 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전문가들이고, 네. 엄청난 사명감을 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 또 일제라고 하는 시기하에서의 이 총독부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청렴한 사람들입니다. 네. 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투자가층의 논리에 넘어가서 그야말로 약탈의 대상이 되고. 정가당하고 착당하는 거. 그런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그럴까? 야, 식민지 관리들을 또 pit빨아먹는 민간 자본. 이게 그런 식의 이제 그 논의 구조여서 되게 유화감을 느꼈고, 진짜 그런지 한번 이제 이 조사를 해봤는데 나는 이미 이 감이 있어요. 절대 총독부 관리들이 허락했겠나. 허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관심 때문에 이 투자가층들의 이 야지바 연구는 투자가층의 어떤 이해관계와 영리성을 아주 그 중심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반면에 그 신민정부로 완전 그냥 뭐 호구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민정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 신민통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비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해를 갖는 거죠. 그걸 국책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영리성과 국책성이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기량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점을 이제 이 문제로 삼겠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신민정부의 그런 사철국책이 과연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이었고, 과연 이 투자가층의 어떤 그러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경우를 완전히 그야말로 그 피동체가 되거나 그런. 지금 야지마에 갔을 사철은 전원 일본 자본이었습니까? 전부 일본 자본이죠. 네. 한국인 자본이 뭐 주주로서는 몇 명이 참가는 하지만 비율은 얼마 안 됐군요. 경영 자체는 가장 첨단 산업이었거든요. 이게 철도가. 네. 당시로서는 20년대는. 네. 그리고 이 대규모 자본이 동원돼야 됐기 때문에. 23년 12월 공전의 대추태. 지금 뭐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와타나베 가이치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네. 그걸 이제 공전의 대추태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총독부하고 이 사철자본 간의 관계에서 이 조선 총독부의 의사가 부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당시의 네.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발생한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학적인 논리로 보게 되면은 사철자본의 입장에 되면은 주주자본이니까 주주의 주권을 지금 앞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게 관철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근데 사업 자체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국책적 성격을 갖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크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도 하죠. 식민당국과 식민지 자본 간의 갈등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이제 논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견 생각하기에는 식민당국과 수탈자본은 굉장히 협력적이고 그렇죠.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갈등이 있고 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일본 제국주의사 연구의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이게 있었는데 뭐. 네. 그런 점에서 종래의 어떤 그런 일본 제국주의사 연구, 혹은
일제 시기를 그야말로 그런 수탈 일변도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는 네.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관심도 여기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야지마 가설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떤 야지마는 일본 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보다는 나이가 어려요. 네. 지금은 거기 뭐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는데. 네. 되게 흥미로운 연구, 되게 진지하고 치밀한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 한 편으로 이 친구는 지금 국립대학 교수가 됐어요. 네. 뛰어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24년 12월 24일에 이 제1회 주주총회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그 총회를 두고 그 당시 잡지 신문들은 공전의 대추태 그렇게 이제 비하를 했어요. 네. 왜 그러는가? 라고 하는 문제. 또 그 문제하고 이 총회에서 초대 사장인 와타나베 가이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초대 사장이 임명이 돼서 선임이 됐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예, 그렇게 해서 이 소유와 경영 문제 또 이 경영 정책 문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사업 성적은 어떠했는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와타나베 여기 야지마의 그 연구 네. 가설을 재검토하는 이런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로서는 제1주총과 이 경영진 인선의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그 당시에 6대 사철이 합통하는 시점에서의 그 각사의 그 소유 지배 구조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런데 6대 사철을 합통시켜 놔서 보니까 주금 납입 같은 경우 주주 자본이 지금 납입되어 있는 실태를 보니까 납인이 아니고 납입이죠. 예, 그렇죠. 납입. 예. 납입입니다. 납입 자본은 그 내용을 보니까 구중철 계가 51.3%.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대 사철은 40% 혹은 10%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 이 제1주주총회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또한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지금 23년 9월 시점에서 사찰 합통을 했을 때 각사의 영업 성적을 이렇게 이제 그 영업 보고서를 가지고 재구성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철도 이게 바로 구중철계라고 하는 건데 구중철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철도인데 그걸 이제 약자로 중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시점에서 쓰기 때문에 구중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6대 사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납입 자본금 비율도 가장 높아요. 네. 나머지는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철도하고 나머지 5사 간의 갈등, 이해관계가 틀려요. 엇갈리고 있는 네.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뭐, 일단 그런데, 그렇게 했고, 또한 그 10대 주주 같은 경우 지분율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평균 79%고 법인 주주가 49. 중심이더라. 49. 아, 저 왜 49가 되죠? 이제 10대 주주를 전부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조선중앙, 조선식산, 6대 사철에 10대 주주를 전부 다 픽업 시켰을 때 거기서 이제 평균적인 그런 이제 이 지분율을 산정해 놓은 그 각 회사 안에 있는 10대 주주군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10대 주주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서선식산 같은 경우하고 조선산업철도. 그러니까 이건 소수에게 상당히 이 지분율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조겠죠. 네. 반면에 이제 조선중앙철도 같은 경우는 가장 규모가 크고 여기 지분율이 가장 클 수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10대 주주 지분은 32.4% 가장 낮게 나오는 그런 구조죠. 네. 자, 그런 시점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동양척식이 조선중앙, 서선식산, 조선산업, 조선산림철도의 10대 주주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책 자본이 지금 현재 이 조선 사철, 특히 뭐 사철 철도의 대주주로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네. 문제인데, 그것은 작년 연구에서 봤던 것처럼 1920년대 대공황 이후에 들어와서 조선 사철업이 지금 주가 폭락으로 해산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을 하니까 동양척식이 그걸 전부 다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산운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이런 총독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이제 해산운동이라 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내용 당국으로서는 위기를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저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동양 측식이 각 회사에 출자를 하게 되죠. 그렇죠. 결과 실권주 인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총독부가 여러 많은 정책을 했습니다. 조선은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하거나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네, 네, 네. 자, 그런 이제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 자체가 납입 자본이 낮다 보니까 이 주권이 상당히 막 50원짜리, 30원짜리, 뭐 10원짜리, 5원짜리도 있고 막 몇 개 이렇게 여러 복잡하게 돼 가지였군요.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10원 주식을 신주를 발행하고 5원 주식 두 주에 대해서 그 10원주를 새롭게 만들어서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본 정리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공칭자본금이 7,200만 원에서 5,450만 원으로 감자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긴 했지만 6대 사철의 그 합계인 납입자본금 합계는 바뀐 것이 없어요. 불변입니다. 당연하죠. 뭐 그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금 정리가 이제 정리된 이후에 들어와서 대주주의 구성과 지분율 변화가 있게 되는데, 주주 총수는 7,463명이고 전체의 0.2%에 해당하는 16명의 지분율이 33%를 차지했고요. 거기서 이제 동양척식이 9.65%로서 필두주주였습니다. 하지만 9.6%를 동양척식이 지배했지만 구중앙철도 계열의 대주주들이 강한 이 지분율을 갖는 그런 구조였다라고 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표 3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보는 것처럼 구주가 있고 제1신주, 제2신주, 제3신주, 제4신주가 있어요. 신주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제 발행한 일 수 있겠죠. 네. 정자를 하면 이제 1에서 두 번째는 제2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1신주 같은 경우는 20원, 액면가가 20원, 제2신주는 17원 50전, 제2신주는 15원, 제4신주는 뭐 10원, 이렇게 총 5개로 이제 이게 새롭게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필두주주 지분율하고 발행주식 합계를 이게 쭉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동양척식이 지금 현재 이 파란색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이 9.65%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픽업되어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철도 계열의 신수주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점은 뭐 이 표에서 전부 다 그걸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실태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체제를 정비를 해야 돼요. 자본합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네. 회사로 만들려면은. 그렇게 해서 23년 7월에 이제 합동준비사무소를 만들고, 이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계, 회계, 급여, 직무, 세무 등등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경성과 동경에다가 이 본사를 설치합니다. 2개를 네. 설치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각 주 본사는 어디입니까? 주 본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경성인가? 도쿄가 중심이겠죠. 네. 8개 지방 출장소. 지방 출장소가 있고 1173명 승계라 하면 고용을 승계하는 거죠. 그 6대 사철에 자본합동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아, 6대 사철에 고용돼 있던 사람이군요. 그 사람들을 승계하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이 6대 사철이 가지고 있는 노선은 어디였어요? 그건 지금 나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사업 체계를 정비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916년 2월부터서 23년 9월까지 6대 사철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면허를 받고 있는 면허를 받은 선. 연장이 1304.5km예요. 네. 그랬는데 개업선. 23년 9월 시점에서 지금 개업선, 그러니까 네. 철도를 원래 이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대로 깔아가지고 지금 개업 가동을 하고 있는 영업선 전체 킬로미터 연장의 16%에 불과했고. 네, 그러면 130, 200km 정도? 그죠?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km 같으면 서울, 부산, 네, 절반이 안 되는군요. 네, 길이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선의 그 건설비 총액이 2,147만 원이고, 이 킬로미터당 건설비가 약 10만 원 정도로 네. 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철합동 6사의 허인가선,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네. 이제 거기 노선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노선들은 전부 다 부설 예정지의 도명을 차용을 해서 이제 그 노선의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총 9개 노선입니다. 충북, 경동, 경북, 평북, 함남, 전남, 경남, 함북, 황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네. 다수의 노선을 갖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6년 시점에서의 조선철도 주식회사의 노선도? 그저 선로도라고 하는 게 그림이 되겠는데 네. 이게 거기 굵은 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제 조선총독부 국철입니다. 아, 네. 국철 노선이고 그 국철에서 옆으로 막 빠져나가는 것, 네. 동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노선들, 그러니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네. 조선철도의 네. 사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이제 이런 실태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 영업선과 건설비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은 충북선은 조치원에서 청안까지, 그 다음에 송정리에서 담양, 그다음에 경동선은 대구, 확산, 서학, 울산, 경남선은 마산, 군복, 사리온, 신주, 내토상해 등등 이렇게 총 9개 노선으로 되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영업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영업 노선은 완전히 지금 부설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29.8km 같은 경우, 충북선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더 깔아야 되는 네. 시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개업선이 지금 57.6km가 남아 있는 거죠. 네. 한창 공사 중이겠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차역이 있고 개간이 있겠고, 개간은 4.85면은 표준계가 되겠죠. 2.6도 있군요. 이 4.85와 2.60이 두 종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2.60은 협계선이 되겠는데, 협계고, 네. 나중에는 이제 관계로 표준계로 바꾸는 것 같아요. 다. 네, 네. 정차역이 있겠고, 그다음에 간선 연락은 그러니까 이게 청독부 국철의 어느 역에서 양쪽으로 분기돼 가는가 하는 거죠. 간선 네. 연락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선은 조치원이고, 전남선은 송정리, 경동선은 대구고, 네. 경남선은 마산, 황해선은 사리온, 한남선은 함흥, 이런 식으로 연락이 되고 있고, 네. 영업선 건설비가 있고, 부설 인가를 받은 사철회사 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충북선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철도가 총독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3년 9월에 사철 합동 때문에 이걸 이제 조선철도에 넘기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노선이 그렇게 해서 충북선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됐고, 총 9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노선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상당히 대규모 사철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1주주총회가 이제 분규가 되게 되는데 그 실태를 이제 여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23년 9월에 이제 사철 합동을 해가지고 조선철도를 설립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 23년 4월 시점에서 6대 사철이 전부 모여가지고 합동을 결의를 했고, 네. 그러면 또 합동 수속에 대한 각서를 총독부한테 이름했습니다. 네.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건 속에는 경영진 인서를 총독부한테 맡긴다라고 그렇게 네. 이제 그 각서에는 썼어요. 이때 합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합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조선철도에 이 사철 회사들이 지금 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또는 혹은 뭐 이 지역에 따라서 너무 이익률이 들쭉날쭉 예상되어서 그렇죠. 리스크를 분산한다든가. 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 조선 지역 철도 사철 민간 자본이 일본 민간 자본이 조선에 들어올 때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사철 보조금을 교부한다는 거예요. 아. 이 교부 조건이 이 주주자본의 8%에 해당하는 이익을 거의 보장해주는 형식이에요. 이익률 8%. 그다음에 뭐 회사 사채 차입금의 이자를 또한 변제해주거나 네.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조선 지역 자체의 그 간선망이 아닌 지선망으로 철도를 깔게 되면은 이 경제가 발전되어 있지 않다 네. 보니까 화물량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이 극히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철 회사들이 여러 많은 이제 그런 경영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총독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했지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철 회사를 합동시켜내는, 네. 그래서 합의하게 되죠. 이것은 뭐 조선 총독부가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철 자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철도성이라든가 여러 성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젊은 수완가를 물색하게 되는데, 이게 신원중환이라든가 오무라 타크이치라고 하는 오촌 타길이라든가 여러 많은 이 인물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혹은 철도성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경영진 이 소대사 사장 선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12월 24일에 제1주총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23년 4월에 무조건 합동에 합의를 해가지고 24년 9월에 사철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네. 제1주총이 12월이라는 거죠. 그죠? 좀 네. 이상하죠? 상당히 몇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네.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경영자를 못 구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 사이에. 네. 그래가지고 이 주총 자체를 열기가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12월 24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23년 9월에서 23년 12월 24일까지는 구 중앙철도 계열의 CEO가 조선철도 CEO를 대신했던 거예요. 겸직입니까? 겸직이라기보다도 조선 중앙철도의 이름을 조선철도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 조선철도가 나머지 5대 사철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이게 자본 합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 점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마에야마. 네. 야, 그렇게 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총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월 20일 시점에서야 총독부가 겨우 경영진 인선안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4일에 주총이 열렸는데, 거기서는 이제 합병 보고 등등 한 5개 의안이 제출이 돼서 이제 거기서 네.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앙철도 계열의 대주주들이 비중앙철도 계열 회사, 네. 5개 회사가 있죠. 네. 그 회사들이 야, 합병 가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그걸 위반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대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이 돼서 통과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1항과 2항이 되어 있는데 1항은 채택이 되고 2항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1항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조선철도 기왕의 실적을 고려하면 장래 연장해야 될 공사자금 조달에 대해서 종래의 방법은 주주 부담이 과도하므로 정부 보증 사채 혹은 현재 정부 보조금 10% 증액 또는 주주배당 연립 8%의 정부 보증이 없다면 연장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안건을 제출해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제 부대 결의안이 채택이 되긴 했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대 결의안 내용을 보고 있느라면은 지금 조선철도의 그 대주주라고 하는 이 구중앙철도 계열의 대주주들이 지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앞으로. 자기들의 그 민간 기업의 사채 발행을 정부가 원금을 보증한다든가. 네. 혹은 이제 보조금을 지금 8%도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런데 그걸 2%를 더 해서 10%까지 해달라든가. 혹은 이제 배당 자체 연립 8%를 정부가 아예 보증을 해달라든가. 이거 상당히 네. 상상하기 어려운 요구인데 이런 요구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고 그래서 제출이 돼서 그 중에서 1항만 채택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장본인이 누구냐 하니까 그 중앙철도 계열의 대주주인 마에야마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심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여기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조선총독부가 제출한 인선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시점에서. 어떤 거냐? 19명의 사장을 비롯한 19명의 취재요. 이 경영진을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도저히 경영진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4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부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영진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철도에 지금 주식을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4명이 네. 발견돼 버린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총독부 입장은 뭐냐면은 8월 시점부터서 지금까지는 이 주식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게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살 거다. 살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을 기각시켜버리게 되는데 그 4명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입택중마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선총독부가 제출한 초대 사장이었어요. 네. 이 인물과 포함한 4명을 이제 시키고 아따라베 가이치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철도 계열이 인선한 경영진 4명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고, 이런 사태를 두고 그 당시 신문 잡지들은 공전의 대추태 해가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을 했다 해가면서 크게 질타를 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 표 5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총독부 인선 23년 12월 20일 시점에서 총독부가 지금 인선안을 제출했는데 네. 실제로 총독부 24일 날에 제1주총회에서 인선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예.
보게 되면 입택중마라고 하는 취재혁 사장이 기각이 되고 와타나베 가이치가 사장으로 올라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이진호, 오자키, 뭐 야마시타 등등의 인물들이 전부 다 배제가 되고,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뭐 실전 의문이라든가 뭐 무화 2량이라든가 3번 제2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인선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부서장 같은 경우는 직제가 없었는데, 저기 24년 8월 시점, 한 4월 시점에서는 이 부서장 자리를 만들고 총독부가 취재역으로 저기 사장으로 추천했던 인물인 입택중마를 임명하는 거예요. 부서장 네, 자리에. 네. 이런 이제 이 중역진 인선 실태가 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타나베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기업 경영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경영 노선과 그걸 둘러싼 총독부와의 갈등 문제를 네. 검토하게 되는데, 와타나베 등장이 이제 가능했던 조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 봤던 제1 주총에서 이렇게 중철계와 비중철계가 대립했음을 알 수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총독부 인선안이 부결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마이에마, 이 전산 부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 사장의 와타나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네. 와타나베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로 그 제1주총이 열릴 때까지 한 번도 이 경영자로서 물망에 올라온 적이 없는 인물인데, 예. 의외의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초대 사장에 지금 임명이 된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와타나베가 이렇게 이 초대 사장에 선임되게 된 것은 발행사채의 정부 보증과 보조금 8%에서 10% 인상 요구안을 수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에야마가 지금 와타나베한테 이런 조건들을 네가 수용하면 너를 사장으로 앉히겠다, 네. 이런 이제 사전 묵계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묵계의 내용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보조금이 증액을 없이는 신규설도 포설도 없다. 네. 보조금부터 올려달라. 그럼 그렇죠, 우리 그렇죠. 뭐 슬로 더 안 한다. 그렇죠, 그렇죠. 사업은 이 정도로 끝내자. 뭐 이런. 야, 그런 이제 이 노선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총독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영 정책이죠. 네. 이게 이제 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와타나베가 초기 경영 정책이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중철계, 비중철계가 대립 항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이 잡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두 개의 압류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네. 자, 양파 대입이고 무슨 말입니까? 양파라고 하는 것은 부중앙철도 계열과 비중앙철도 계열. 양파벌의 이 말이군요. 나 어니언스 얘기하는 양파 대립. 그렇죠. 양파의 뭐 대립 항쟁이 격화되었다, 뭐 등등. 당시에 신문 잡지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정액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렇죠. 야, 그 이제 와타나베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해결할 수가 없어. 대안이 없어. 자, 근데 그럼 와타나베는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1850년대생이고,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일본 토목기술사의 되게 선구적인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대학을 나왔고 영국유학을 해서, 여기 공부대학은 뭐냐면은 지금의 도쿄대학 공학부의 전신이 바로 이 공부대학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면은 쿵푸 대학처럼. 맞아요. 그렇게 읽고 네. 읽힙니다. 그렇게 했고 영국 유학을 했고, 그다음에 1890년대경에 이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에 우리가 금강산 전기철도를 할 때도 공학 박사가 2명인가 3명 그랬었죠. 네.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일본에서는 이렇게 공학 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고 일본 토목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이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다양한 역할들을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사철회사 경영에도 참가를 했고 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일본 사철업계 중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7대 제국 철도협회 회장을 역임한 그런 이제 상당히 이건 나중이겠습니다. 제7대 제국철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거는 뭐 30년도 후반이거나. 야, 그건 내가 확인을 안 그렇겠네요. 해봤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유력한 그런 이제 인물이긴 한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 청독부가 이런 인물을 물망에 올리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저도 좀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나이가 젊었나?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와타나베 경영정책인데, 그래서 보게 되면 와타나베가 어떤 짓을 하자면은, 저기, 24년 3월인데 내가 못하는데, 24년 3월에 사철 보조율 10%로 인상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초선정도부가 양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랬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은, 보조율을 8%에서 10%로 인상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률을 인상시켜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납입과 차입금을 확대시켜서, 그거를 허인가선을 부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 총독부 입장이죠. 자기들은 양해한 적이 없다 그런 걸. 그래가면서 반발해가면서 크게 질타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야,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철 보조율이 5%고 타이완은 6%고 북해도는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왜 조선은 8%냐? 8%까지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다고 당신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은 지금 10%까지 올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비해서 2배예요. 네. 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조 예산이 크게 증액돼야 되고 그걸 증액시키려면 대장성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제국의 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총독부는 단지 무슨 뭐 사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보조정책의 혼선과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또 한편 이 조선 지역만 만약에 8%에서 10%로 올려버리게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야 타이완, 그러니까 북해도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조율을 인상시키라고 하는 제국의 청원이 쇄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뭐 그건 뭐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막 배심 좋은 수작, 어불성설의 희망사와 기업가 정신에 망각해가면서 뭐 격렬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총독부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의 조선철도 경영진들이 보조율을 인상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걸 인상시켜서 배당을 증액시키고 주가를 인상시켜서 소유 주식을 매각하고 튀어버리고다 하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철도 경영진인 아타나베가 지금 몰지각한 주주들의 책략에 지금 넘어갔다 해가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서로가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 23년 3월 28일에 이런 이제 조선철도 경영진의 이 장난에 대해서 총독부가 크게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조선철도 요구는 참으로 배심 좋은 배심 좋은 수작이다. 보조금 증액이 없으면 신규설. 신규설로 연장도 없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보조금 일할 전가점으로 철도가 연장될 수도 없다.
만일 조선철도가 여한 일도 없이 일할 정가를 요구한다면 철도 연장은 구실에 불과하고 주저의 배당을 정액해 주가를 끌어올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저의의 다름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8% 배당이 결코 부족한 것도 아니다. 야, 이거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총독부 입장.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조선철도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입장을 또한 네.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되게 흥미로운 그런 이제 이 기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철국책인데 그러면 조선총독부는 또한 어떤 입장이었을까라고 하는 네.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와타나베는 지금 현재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사채 차입금이 1,8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철도 부서를 해나가려면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죽은 나윗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배당률이 지금 8%인데 시장 금리는 9.5%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납입을 받는다고도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나름대로 때문에 또 이유도 있어요. 그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또 예를 들어 24년 8월 시점에서의 주가가 어느 정도냐면 액면가의 40에서 45%야. 그렇기 때문에 응할 주주가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응하면 손해군요. 그렇죠. 손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권주가 발생하면 또 다른 이제 경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퇴양난에 지금 와타나베가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타나베는 끊임없이 총독부 앞으로 주금 납입을 하기 이전에 보조금을 증액시켜달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하게 되고, 또한 25년 12월 시점에서 총독부가, 여러 문건에서 지금 현재 사철 연장이 중지된 상황이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26년에 조선철도망 조사위원회가 소위 말하는 사철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가 사철대책을 읽어볼까요? 발표를 했어요. 사철은 보조율 8% 상황에서 그 이상 고율의 차입금으로 연장선 부설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경영난을 자초할 뿐이며 현재로서는 1마일 연장이라도 억제하는 것이 득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방임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관사철 기성선을 배양하는 사철 미성선을 완성해야 된다. 야, 말이 좀 어렵다. 관사철 기성선을 배양하는 사철 미성선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은 네. 관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부 국철하고 네. 기존의 사철회사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선, 네. 그 선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면은, 양성시키려면은, 지금 현재 총독부로부터 허인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깔지 않은, 철도를 부설하지 않은 미성선. 네. 그러나 미성선 부설 자금의 조달 및 고유로의 사채 차입금을 상각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율을 인상이 적어도 연간 10%를 보조하지 않는다면 주주로서는 선뜻 주금 납입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의 통치와 개발을 위해 현행의 보조율 인상은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근데 이 사철 대책은 조사위원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위원회 구성은 누구입니까? 그건 몰라요, 저도. 근데 이 사철 오나들의 손을 들어주자. 8%를 10%를 올려주자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이 조선철도망 조사위원회는 주로 이 민간이 중심이 된 거죠.
조사위원회는 그러니까 사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런 네. 입장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철의 입장만. 이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사정상. 근데 다른 나라보다 지금 조선에서의 금리가 높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전부 일본 제국권의 시장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 네, 국내가 네, 나중에 네. 다시 또 여기 그 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시점이면 이게 지금 초반 시점이고 조선철도망 조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 27년에 공포되게 될 조선철도 12개년 계획에 앞서서 지금 여러 조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이 위원회가 저런 대책, 입장을 표명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마찬가지 그 와타나베 입장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논의 때문에 사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가 사철을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보조금을 증액시켜서 사철을 연장하는 방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주의 분발과 적당한 방책을 강구한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안인데 이 세 개의 안 자체가 전부 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한 표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마찬가지 와타나베 그 요구에 대한 총독부, 철도국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 내용들은 앞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발행사채 정부 보증을 해달라든가 등등의 그런 요구들이 왜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철도국이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코 조선철도 와타나베가 요구하는 그런 노선을 조선총독부는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네. 도저히. 자, 이런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기 초기 계획의 사업 성적이 되겠는데, 네. 이렇게 23말 시점에서 영업선은 340km, 공사선은 187km, 그 다음에 이제 미착수선은 1761km의 실상이었고, 건설비는 이제 2,469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총독부로부터 면허받은 노선부서는 크게 정체가 되고 있는 이런 실태였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월별 23년 12월부터서 26년 6월까지 9개 노선, 7개 노선의 부설 연장의 실태를 쭉쭉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크게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태는 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구 연장선 같은 경우가 이제 238km인데, 그래서 황해선은 28km, 경북선 97, 경남선 113km.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신규 연장선이에요. 이게 23년 9월부터서 네. 26년 6월까지. 네. 그런데 이 노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철 합동의 이전 단계, 23년 9월 이전 시점에서 이미 이 부설 공사에 착수했던 것들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착수 노선은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전무했다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선 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영업선 중에서 추가적으로 연장시킨 노선들인데, 황해선도 그렇고 한남선, 그래서 합계가 145km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존 노선 계획에 있었고 착수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활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게 되면 앞서 그 사철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위대 차입금 이자가 높은 상황에서 연장선 부설에 나가는 것은 이 기업 경영에 별로 플러스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요. 네. 그렇군요. 오히려 네. 1마일이라도 연장을 억제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고 하는. 뭐, 더 나아봤자 돈 안 벌리고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비용이 그렇죠. 8% 가지고는 계속 적자고 10%까지는 올려줘야 우리 뭐 해볼까 말까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갈등이네.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조달비용이 상당히 높았어요. 높았다는 거죠. 아니, 기업들이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자기들도 뭐 자금 조달을 해서 공사를 할 텐데 보조금 10%까지 안 주면 도저히 못 맞춘다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영 환경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네. 이걸 돌파해낼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시하느냐? 또한 총독부가 제시를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논의들이 있는데. 네. 자, 이게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철도는 상당히 일본 제국권에서 가장 대규모의 사철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업 경영이 이게 겉만 그럴싸한 거지 내용이 없는 거야, 이게.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경영진들이 하고 있는 논리는 그야말로 총독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독부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런 것은 보다도 그 경영 환경 자체가 그런 이제. 손님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철 보조금을 준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사철을 깔아봐야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말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뭐 1km 해봤자 뭐 손님 몇 명 안 탄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리고 저기 사철 요금이 비싸.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네. 자, 일종의 아주 작은 악순환이 있군요. 그렇죠. 네.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 활동이 소극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영과 파이낸스가 되겠는데 23년 12월부터 26년 6월까지 총 자산이 지금 864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것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영 성적 해가지고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 총사용자본, 건설비, 예금, 유관용권, 사채 차입금, 사철보조금, 단기이익, ROE, 뭐 주주총수, 주주배당 그러는데 그래서 23년 12월부터서 26년 6월까지 그 추이를 쭉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환산을 했을 때에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뭐 864만 원이 증가했고 건설비는 그 당시 총 자산의 42%를 차지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총 자산과 건설비의 증가 실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완만한 증가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경영 자체가 그만큼 이제 이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정합성을 갖는 실태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와타나베 경영기에 있어서의 조선철도의 경영의 특징은 이 보조금의 의존적인 경영 정책, 경영 부분이었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바로 이 재무적인 반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이낸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23년 12월에 주금 납입률이 32%였고 26년 6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 32%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10원도 불입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 추이는 액면 가격의 약 한 70%대. 그리고 배당률과 이자율과의 차이는 1에서 2%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하에서는 결코 주가 납입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자율이 배당률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실태인데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 되겠어요. 조선철도의 주가 추이인데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부중앙철도하고 조선철도의 주가를 링크시켜요. 네, 네.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19년에 보게 되면 50원짜리 액면가 주식이 최고가가 될 때는 막 80원대에 육박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랬다가 20년부터서 폭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4년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50원짜리 액면가가 약 한 31원, 2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이런 상황까지 이제 직면했다가 그 뒤에 조금씩 이제 상승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최종적으로 액면가를 돌파하게, 시가가 이 액면가를 돌파하는 것은
30한 3년경이죠. 네. 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액면가 이하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추이와 사철 보조금인데, 네. 그 사철 보조금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보게 되면은, 이 사철 보조금 8%대가 34년까지 지속되고, 그러다가 35년부터서는 6%대로 이제 네. 보조율이 인하가 되는 실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하는 시점은 26년까지 시점이기 때문에, 네. 26년까지 시점에서는 보조율에 비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사채금리, 차익금리가 높. 서철 네. 차익금리 이 평균도 그렇고 사채금리 평균도 높아요, 그죠? 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총독부 여기 조선철도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 하에서는 납입을 해야 되지만 받아야 하겠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할 알 수 이유가 있죠. 없죠.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진퇴양난에 처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차입 경향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납입도 안 돼, 주금 납입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차입과 사채 발행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이 두 개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뭐 조선철도도 초기에는 외채 발행을 했어요. 런던 시티에서 이제 저 외채가 런던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채 발행을 획책했는데 이게 그 당시 외채는 이자율이 7%지만 네. 국내에서 발행하는 내채 같은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3% 차익이 발생하니까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대장성이 반대를 해가지고 외채 발행은 실패를 하게 되고 내채 발행으로 이제 전환하게 네. 됩니다. 뭐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대장성 예금 부자금을 또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차입을 전개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6년 6월경에 되게 되면 차입과 사채로 분화되는 이제 이중적인 전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은행 차입금으로 유지되다가 24년 5년경으로 6년경이 넘어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24년 12월부터서 사채가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5,000, 그 다음에 이제 15,000, 15,000, 15,000으로 되는 이런 이제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네. 차입금은 지금 여기 24년 6월 시점 이후가 되게 되면 감소하는 국면이죠. 네. 그래서 뭐 26년 6월 시점이게 되면은 3,7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네. 차입금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채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그런 네, 추세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실태를 가지고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저리의 사채를 발행을 해서 고리의 차입금을 상환시키는 파이낸스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조선철도는 자본 조달의 선택지가 크게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점이 있고, 이제 경영성적이고 주가 추이가 그렇고, 금리 추이와 사철 보조금의 추이가 네. 그렇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27년 시점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는 시장 금리가 전부 다 사철 보조금 이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철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네. 반면에 총독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지금 보조금이 높죠. 높은 거죠.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35년경이 되게 되면은 이 사철 보조금을 6%로 인하시키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데요. 네.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고요. 고용구조 영업성적인데 고용 같은 경우는 뭐 1173명인데 전체적으로 뭐 크게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활동의 어떤 그런 소극성을 또한 이 고용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래서 뭐 표 9가 이렇습니다.
23년 12월부터서 26년 6월까지의 그 중역진과 종업원을 전부 추계했을 때, 여기 집계했을 때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다. 그 점을 확인할 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이익은 기별 평균 14만 5천 원 정도. 반면에 뭐 사철 보조금은 117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주주 배당이 실시됐는데 8%인데 전부 다 가처분 이익의 뭐 98% 정도를 차지했고, 이 수주자본 수익률인 ROE는 0.8%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0.8%에 불과한 ROE에도 불구하고 8% 배당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총독부의 사철 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뭐 있겠습니다. 별로 뭐 가처분 이익이 98%인 걸 보면 별로 뭐 투자할 생각은 없군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태를 보이고 있는데 보조금 산정 내역은 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네. 그 기준점을 설정해서 이렇게 저기 네. 산내 영업수익은 객차, 화차, 잡수입, 단기, 그렇게 단기 객차, 화차, 객차, 화차, 잡수입. 네. 26년도 가니까 화차 수입이 많아지는군요. 화물이죠. 그렇죠. 네, 승객, 많이 이제 늘어나는군요. 네. 화물 수입도 크게 증가하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네. 있고 조성 개발이 진척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이 영업 성적은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됐고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 그 경영 전체를 평가해 봤을 때 완전히 그야말로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이런 이제 보조금 경영을 전개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네. 평가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총독부 입장의 사철국책과는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갈등을 네. 겪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국책성과 영리성이 기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이제 구중철계와 비중철계가 이 분열되는 실태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중철계는 수구파라고 이야기하고 비중철계를 개혁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분화돼 버리는 이제 갈등 내분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들을 전제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와타나베 경영기라고 하는 것은 부진과 정체라고 하는 이 두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맺은 말이 나가겠는데 맺은 말은 뭐 앞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내용이지만 네. 와타나베 사장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제1주총의 대추태를 배경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추태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발행사채 정부보증, 사철보조금 10% 인상 같은 이런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총독부가 거부하게 되면서 이런 대추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야지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흡착을 하려고 정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조선총독부는 결코 그걸 수용한 적이 없다. 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하나의 거기 이 논점으로 제기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와타나베가 10%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주군 납입과 연계시키는 그런 정책을 전개했지만 총독부는 산업정책의 혼란 등을 문제로 삼으면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발심적인 수작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런 강한 질타를 했었고. 그러면서 마찬가지 놀랍게도 이런 사철회사를 아예 국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보조금을 계속 주느니 아예 뭐 그렇죠.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 국영화해버리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하지마 가설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결국 하는 점. 국영화를 안 하게 되죠. 안 하죠. 나중에 이 사철이 해방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정부가 국가 몰수죠. 그렇죠. 그때 뭘 유상 몰수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일본의 기속재산이기 때문에. 아, 기속재산으로 보는 거군요. 무상몰수입니다. 그렇죠. 무상몰수죠. 네. 몰수하고 말 것이 없어. 네, 기속재산으로 봤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주필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9개 노선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 노선을 계속 거기 정부한테 파는 거예요. 네. 파는 자금을 가지고 거기 면허선을 부설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예. 결국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43년경에 이르게 되면은 노선은 딱 한 개밖에 남지 않아요. 나머지는 네. 전부 다 이제 정부한테 팔아넘겼어요. 네네네. 이미 국철화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정부가 사철 그렇게 이 영업선을 매수해 줄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를 해 줍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국철로 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가의, 식민지 당국의 자본 부족을 민간인들이 부담해 왔던 수준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는 총독부라든가 정부 정책에 아주 교묘한 네, 이익을 취하려는 또 산업 정책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거죠. 재밌군요. 네. 자,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야지마 가설 속에는 이런 총독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역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게 나의 이제 문제 제기일고. 네. 경영 성과를 보더라도 뭐 철도 부설은 383km에 달했지만 전부 다 그 합동 이전 단계의 노선을 계승한 것에 불과했고, 네. 사채 차입금이 뭐 1,870만 원까지 증가를 했고 ROE가 0.8%에 불과했다. 그리고 뭐 주가는 액면가격 70% 정도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선철도의 그 초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진과 정체를 면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국책성이 영리성을 압도해 버리는 거죠. 네. 즉 여기서 말하는 국책성은 바로 이 식민 통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 정부 정책을 이제 국책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철 국책이 되겠는데, 네. 그러니까 영리성이라고 하는 것과 국책성이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리성도 결과적으로 국책 속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총독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제가 이 연구에서 또한 할 수 있는 네.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충 재밌군요. 예. 했는데. 아주 재밌게 저는 들었습니다. 네. 이 총독부와 말하자면 사철 주주들 간에 끊임없는 그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되었군요. 네. 예. 그러니까 라지마가 그런 가설을 세우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가하고 흡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걸 나 부정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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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점을 저는 이제 총독부가 이 또 만만한 또 공무원들이 아니죠. 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필님이라든가 나 같은 사람이 총독부 관리를 한다 해봐요. 사찰 자본들이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당연히 그런 대응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네, 재밌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